우리가 왜 요양보호사를 이제 지정하게 되었다. 그런 거 남한테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뀌었노 막 이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럼 8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훑어서 가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8페이지 요양보호 대상자 예의 차트에서는 노인과 노화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노인 부양 부담의 해소 방안을 우리가 알아야 요양보호사로서 역할을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노인과 노화 과정에서 첫 번째 보시면 노인의 기여입니다. 노인이 경제적으로 기여를 했었고, 정치적으로 기여를 했었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노인들에게 기여를 한 노인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인이 아프시면 가족의 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만들어서 국가에서도 책임을 지고 가족도 조금 책임을 지는 걸로 해서 조금 이렇게 협조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좀 많이 편리해졌죠. 가족에서 아픈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200만 원씩, 월 200만 원씩을 이제 납입하다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이제 생기고 난 이후에는 모두 등급자가 되다 보니까 월 70에서 80, 많게는 100만 원 정도 되지만 아무튼 50% 이상은 보험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노인에 대한 보상으로서 경제적인 보상을 하게 되었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것이 제도적 보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노후소득 보증과 질병치료와 예방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 경로당을 통해서 여가활동이나 노인에 대한 공경,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보상입니다. 국가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을 하면서 젊은 세대의 기감이 될 모범 어르신을 선정을 하여서 포상하고 있고,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입니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 위해서 정책자문, 기록물 등록은 물론 노인이 보유한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구가 지금 2026년도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인구를 100명으로 본다면 20명이 노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정책들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강화가 되고 많아질 것이다. 노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노년기에 대한 특성에서 우리가 모시는 분이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노인과의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신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세포의 노화가 뼈와 근육이 위축이 되고 등이 붓고 키가 줄어들면서 폐하지방이 감소하여 전신이 마르고 주름이 많아진다. 그리고 면역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가 되어서 죽음을 맞기도 한다. 그리고 잔존 능력의 저하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생활하던 모든 어떤 생활 패턴에 움직이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움직이는 활동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저하.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서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도 가장 먼저 대상자가 됐던 분들이 노인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에 건강한 노인으로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데 저하가 되더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비가역적인 진행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인 단어는 옆에 조그마한 표를 하나 보시면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며, 환경적으로는 회복이 어떻다고 해요?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비가역적 진행 밑에를 보시면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며 인간
민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떤 말이다? 비가역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노년기 특성으로 신체적 특성이 아닌 것은 해서 세포의 노화, 면역의 저하, 잠재 능력의 저하 등은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역적 진행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단어가. 그러면 비가역적으로 배웠는데 거기 시험장에 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역적인 것은 중간중간 자꾸 변할 수 있는 건데 비가역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니까 비가역적 진행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 한 문제 나왔다 그죠? 이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문제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심리적인 특성으로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신체의 특성에서 하나가 나왔고 심리적인 걸로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첫 번째 우울증 경향의 증가다. 그러면 우울증 경향의 증가는 어떤 문맥의 글들을 우울증 경향의 증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기억력이 저하가 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심리적인 증상을 겪게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문제가 우울증 경향이 증가 찾으시겠죠? 그래서 또 뇌 향상을 살펴보니까 청장년기에는 심적 에너지가 바깥 사회생활로 향해 있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뇌 향상이 나타난다.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간다. 여기서 내향적인 성격을 빼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어디에 해당합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때요? 남을 만나고 바깥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향성이죠. 바깥을 나가고 남을 만나는 것은 외향적이잖아요. 그래서 내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문맥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조심성은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증가하고 조심성이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미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의견과 시청감 및 지각 능력이 강퇴하고 자신감이 강퇴하기 때문에 조심성이 증가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더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말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면 때에 따라서는 중립을 지키기도 한다. 그래서 다음 중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것은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조심성 찾겠죠?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벌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경직성의 증가이다. 그래서 마음을 보시면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도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 중 가족 구성, 신체적인 조건, 결혼, 취업, 직장생활, 부부생활 등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게 하는 것은 심리적인 특성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하면 떠올린다라는 말이 회고한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바닥에서는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찾으시고 또 심리적인 특성까지도 문제가 나왔을 때 찾을 수가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이 가는 것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며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에서 이것도 문제가 한 번씩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노인들은 혈육이나 3번, 혈육이나 물질적인 재산, 창조적인 업적, 전통과 가치를 남기고자 하는 것은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물을 수 있겠지. 그러면 유산을 남기려는
된다. 그리고 이제 의존성이 증가한다.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게 되면서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임금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노인이 돼도 일할 기회를 주든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노인복지 원칙에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경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중추신경조직이 퇴화가 되고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 아내를 잃든지 남편을 잃든지 첫 번째는 그런 배우자를 잃게 되고 또 두 번째는 가족들도 사고든 아무튼 많은 거는 상실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를 했고 예전에 이제 사회적 특성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특성은 노인이 되면 사회적 역할이 변화가 되고 역할 변화를 편안하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해오던 역할을 갑작스럽게 상실할 경우에 새로운 기술과 적응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역할 변화도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하더라. 첫 번째 노인의 경우는 것이 역할 상실입니다. 역할 상실이 쉽게 말하면 일단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두 다 스톱이 되면서 짐을 사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에게 사회적인 역할 변화가 생기는 것은 대표적인 사건은 은퇴이다. 은퇴로 인해서 사회적 역할을 성실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어머니로서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잃게 되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 경제적인 빈곤입니다. 노인은 대부분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퇴직을 하여서 여가생활이나 새로운 일을 수행하게 되고 노후 소득을 위한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없는 경우에 경제적 빈곤에 놓이게 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이 한국이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너네들이 말하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거의 60에서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30에서 40%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면 70에서 60%가 국민연금이 없이 은퇴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본으로 조금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얼마씩 그 돈을 쓰기 시작하면 돈만 가지고 있지 경제적으로 순환 구조가 안 되니까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우리 노후를 어떻게 이제 그 현금자산과 이렇게 뭐 토지자산 같은 것들을 적절히 잘 분배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순환 구조에 내가 뛰어들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00세기 때문에 60이 넘어도 아까 78된 그분이 요양보호사를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오는 것처럼 이제 케어를 받으시는 분도 나이가 많은 사람끼리 케어를 받다 보면 서로 이심저심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예요. 유대감의 상실입니다.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되고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들과의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 단순화된 관계 속에서 노인은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하게 되고 자살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자살이 1등입니다. 노인 자살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행복의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노인에게서. 그게 뭐냐면 아까 경제적인 빈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울하고 고독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까지 이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들 세대에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게 되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는 자살공화국 1위라는 그런 이제 불명예를 떨쳐버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저도 지금 이제 노후를 바라보는 나이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하니까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선구조적으로 제가 경제활동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하니까 우울하지 않을 거니까 자살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노후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관계의 위축입니다. 노인은 신체적인 노화를 경험하면서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을 갖게 되는데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은 다른 질환과 복합되어 나타나면서 신체적인 기능을 세대시키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요양보호사 시험을 치시러 가면 가장 기초적인 거 노인의 신체 특성을 아는지 심리 특성을 아는지 사회적 특성을 아는지를 3개에서 2개 정도는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외울 거 하나도 없지. 문제만 그냥 만약 풀게 된다면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가면은 시험장에 가서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3문제 정도 나오는 거는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인 거주 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밑에 보면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들었지만 혼자 살거나 노부모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죠. 그런데 제가 좀 이거 닦아서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바로 제가 거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18페이지 위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직접 노인 부모를 공양하는 일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최근에 자녀가 노인 부모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하는 어떤 가족? 수정 학대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현재 가족관계에 대한 가족관계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 형태는 이걸 부르면 수정 학대 가족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래 위로 집을 지어서 통로는 따로 쓰고 그리고 엄마는 1층에 살고 아들은 2층에 살지만 생활권은 서로 침범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의 변화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가족관계의 변화에서 부부관계는 자녀가 독립되어 나가면서 빈둥지 시기가 되면 소원했었던 부부관계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노년기에는 배우자 또는 상반이 은퇴한 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죠. 그래서 건강 악화에 따른 재정이 필요하고 생활 습관을 수정하고 병든 배우자를 돌보고 배우자의 상실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역할 변화의 적응입니다. 퇴직으로 남편의 역할이 사회에서 가정으로 돌아옴에 따라서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한다.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동반자로 전환하더라. 따라서 융통성 있게 가정일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년기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부부 공통의 과제나 취미생활을 할 수가 있다. 성적인 적응입니다.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성적 적응이다. 우리 사회는 성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점잖지 않다고 간주해 왔다.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성은 자연스러우며 인간 본능의 차원이며 노년기 부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 번째,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입니다. 자,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에서 옆에 꼭 알아두게 되고 표 보이시죠?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의 단계에서 1단계는 상실감의 시기, 우울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서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를 3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거를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막 섞어두고요. 가나다, 가다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떠다고요? 첫 번째는 잃었으니까 상실하게 되죠. 상실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혼자 살게 됐구나. 이제 나는 혼자야. 자기 가치를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나면 다시 내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정 학대 가족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고요. 조부모 손자녀 관계가 간혹 나옵니다. 요즘은 워낙 손자녀 관계가 많으니까. 그래서 밑에 그 5번째 줄 정도 보면 노인은 손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을 수 있어서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조부모 손자녀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기여할 수 있다 하더라.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은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밥을 먹을 기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게 되면 저같이 오늘 같은 날도 제가 바쁘면 아침 안 먹고 어제 같은 날 빵 하나 정도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나와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서 식사를 챙겨드리면서 아이들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제가 정리를 해두고 나오게 되니까 자녀들의 양육에 올바른 생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형제 자매 관계는 일생을 통하여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노년에 이르면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어떤 가족 형태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형제 자매 관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수성 한대 가족 꼭 잘 나오고요. 배우자 사별에 대한 관계 3단계가 잘 나오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그냥 읽어보면 요 말이네 찾으십니다. 되겠지? 그리고 이제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입니다. 오늘날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를 하고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져서 노인 부양이나 노인 문제에 대한 접근법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부양 문제를 살펴보니까 노인 문제는 네 가지의 고통을 흔히 노인의 사고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고는 빈곤, 그죠? 경제적인 게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없다 보니까 아프면 병원을 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지. 그러니까 그냥 무릎 하나 아픈 것도 내가 내시경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두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다리가 더 아파지고 또 영원히 못 쓰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게 내가 갖춰주지 못하면 아픈 거에 대해서도 질병에 노출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리가 아파서 내가 집에만 있게 되니까 내가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고독할 수밖에 없지. 고독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내 몸도 내가 지금 건사를 못하고 있는데 역할이 주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노인이 되면 수입이 감소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소외와 고독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역할 상실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국가에서는 2008년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딱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본인 부담금 시설에 계시면 본인 부담금 20%만 내고 국가에서 80%를 지원해 줄게. 또 가정에서 모실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15%만 내고 85%를 국가에서 지원해 줄게.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자, 20페이지입니다. 노인 부양 해결 방안입니다. 이제 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노인의 부양 해결 방안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노인 부양은 나는 모르겠고 국가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또 노인 부양은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인 것도 필요하고 사적인 부양이 필요해서 이게 어우러졌을 때 최고의 부양이 된다. 그리고 이제 사적 부양은 노인 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아까 78된 어르신이 내 스스로 나를 부양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이면 공적 부양은 노인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 제도이다. 즉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노인 부양은 더 많이 제도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해야 됩니다. 현재의 경제 사회 발전은 과거 부모 세대가 이룩한 성과이며 따라서 현재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사회적인 부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한 세대 간 위험의 분산, 그리고 소득 재분배 등이 바람직한 세대 통합 효과이며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하고 적극적인
통해서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통합을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로 옳은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노인이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해서 이용하고, 국민연금보험만 다 준비하면 된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변화에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말 사례가 좋은 게 우리 70몇 된 이분이 요양보호사를 취득해서 가족요양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원의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재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신 거거든요. 그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수업은 안 듣고 있지만 그분은 제가 이제 주간이 오면은 주간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할 일, 제가 보니까 아우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 정책이 강화가 돼야 된다. 국가와 사회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강화하여서 노후소득을 보전을 하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조례를 통해서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된다. 이제 여기 지금 1파트입니다.